자, 일단 17번 보시면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XSZ로 이루어진 기체 가에서 다. 근데 이거 17번도 그렇고 16번도 그렇고 문제들이 대부분 다 그런데요. 어차피 그 T도시 1기압 혹은 16번엔 0도시 1기압, 19번엔 같은 온도와 압력. 이게 되게 중요한 조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조건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 아니다를 가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조건이긴 한데요. 근데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 결국 여러분들 그 푸는 문제, 어떤 계산이 필요한 어떤 푸는 문제에서는 어차피 아보가드로 법칙은 다 성립하는 걸 전제로 문제를 냅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문제는 화원 단계에서 못 풀진 않아. 풀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화학 우리가 여기서 하는 단계에서는 못 풀진 않고 풀 수는 있는데 만약에 더 선행학습을 해서 이후 과정을 알고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학생한테 너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다 아보가드로 법칙의 기본 조건은 다 만족된 상태라서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체 가는 x2y, 나는 xz3, 다는 z2y 그냥 분자 3개를 줬는데 일단 원자가 누군지 알려주진 않았으니까 우리가 원자량을 일일이 그냥 아는 걸 사용할 수는 없는 거고 계산을 하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는 x2y의 분자량이 44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부피가 12리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질량은 안 알려줬어. 그러면 근데 보통 다 그런데 지금 가하고 나하고 다 중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용해 줄 만한 게 다죠. 왜냐면 다한테는 가려진 정보가 없거든. 그러니까 다에는 분자량이 18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얘가 질량이 3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부피가 4라는 것도 알려줬어요. 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가장 미련하게 가장 전공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먼저 가장 미련하게 전공법으로 먼저 풀어보면요. 그냥 이 다라는 물질, 이 Z2Y라고 하는 애가 18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질량이 3이고 부피가 4야. 그럼 우린 이걸로 뭘 얻어낼 수 있냐면 분자량분의 질량 하면 몰수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몰수를 구하면 6분의 1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분자량분의 질량. 그치? 그러면 6분의 1몰이 4리터라는 뜻이거든? 그럼 이걸 토대로 우리는 기체 1몰이 현재 이 조건 안에서 24리터라는 걸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야? 같은 몰수 안에 같은 부피 안에 같은 몰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근데 사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이제 여러분 프린터에 밑줄도 쳐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1몰 24리터는 다 이 Z2Y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나 XZ3나 가 X2Y한테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린 이걸 토대로 얘가 지금 12리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이네. 이렇게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48리터이기 때문에 1몰이 24리터야? 그러면 48리터면 2배, 2몰이네요? 를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토대로 Z2Y의 경우에는 X2Y네요. X2Y의 경우에는 2분의 1몰인데 분자량이 44야. 그러면 현재 질량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알고 있는 거 몰수는 분자량분해로 할게요. 그냥 귀찮아요. 분자량분의 질량 혹은 뭐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냥 시계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여기 2분의 1 대입하고 여기다 44 대입해서 질량 구하는 이런 방식이면 충분하고요. 그래서 22g이겠구나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몰인 상태인데 34g이래요. 그러면 34g이 2몰이니까 그럼 얘는 원래 17의 분자량을 갖고 있었어야 되네.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돼. 질량 자리에 질량 대입하고 몰수 자리에 몰수 대입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지. 자, 이게 가장 미련한 형태의 전공법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미련하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나 뭐 다르게 푸나 문제 자체가 워낙 간단하니까 별로 큰 차이를 갖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실제로 다시 다 지워볼게요. 이건 이제 당장은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물질을 좀 많이 알게 되고 이 물질 저 물질의 분자량들을 좀 보고 분자량을 좀 외운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물질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 당연하게 얘가 뭔가 원자 두 개랑 하나의 원소가 두 개 여기 들어있고요. 또 다른 원소 하나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2대1의 결합의 형태고요. 분자량이 18이야. 그러니까 H2O거든.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그냥 Z가 H예요. Y가 5고. 이렇게 푸는 게 뭐 옛날에는 한때는 야매풀이로도 사용됐어. 이걸 야매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야매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수학하는 게 아니라 화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엇보다도 화학적인 풀이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로 나오냐면 이거 H거든요. 그럼 X는 어차피 B거나 N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BH3가 아니라 뭐 AlH3 이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안 나오는 물질이에요. 그냥 없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무시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 pH3. pH3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안 나오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화원 아니죠. 죄송해요. 자꾸 화원이라고 해서 화학 단계에서 우리가 요 과목에서 pH3라는 물질을 다룰 일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 힘든 물질이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용되거나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pH3는. 우리 주변의 P, E는 항상 H3PO4라고 하는 인산의 형태로 존재하지 막 pH3 이딴 물질을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얘는 이제 B 아니면 N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당연한 건데 어차피 얘가 기억 여기 34 적혀 있단 말이야. 여러분 NH3의 분자량이 17이거든? 요것도 이제 외워두면 편한데 이건 굳이 일부러 외운다기보다는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풀다 보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워낙 많이 나오는 물질이라. 그래서 NH3가 17의 분자량을 갖고 있는데 이거 34잖아. 그럼 이거 NH3고 분자량 17이고 2몰인 거겠지 뭐. 왜냐면 34가 정확하게 17의 2배니까. 실제로 우리가 화학 1단원의 실력 차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겁니다. 그냥 눈치껏 주어진 숫자랑 기호 주어진 걸 봤을 때 무슨 물질일지 바로바로 떠올려서 푸는 사람이 잘 풀고 빨리 푸는 사람이 되는 거고 못 푸는 사람은 그러니까 풀 줄 알지만 못 푸는 사람은 모든 걸 전공법으로 풀어야 되는 사람인 거고 아예 풀 줄 모르는 사람은 뭐 일단 논외로 빼고 그렇게가 실력이 갈리는 느낌이라서요. 일단은 당장은 정석풀이를 좀 연습하는 것도 좋아. 근데 내가 물질이 보인다라고 하면요. 일부러 그걸 정석풀이도 해봐야지 이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물질이 바로 보이는데 그럼 그냥 내가 보이는 물질로 대입해서 해봐요. 왜 요것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X가 N이고 Y가 자연스럽게 이제 5니까 이거는 N2O라는 물질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구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밑에 걸 구하는 것들이 훨씬 쉬워져요. 됐죠? 그래서 요거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당장은 정석풀이를 연습하는 게 도움은 된다. 근데 내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보이면 그냥 보이는 대로 푸시면 돼요. 근데 안 보이면 정석풀이를 하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석풀이를 그래도 연습은 해놔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얘는 그래도 X2Y, XZ3, Z2Y로 문제를 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분자 A, 분자 B, 분자 C 저런 식으로 어떤 구조, 최소한의 누가 몇 개고 누가 몇 개 이런 것조차도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석풀이든 할 줄은 알아야 돼. 다만 모든 걸 계속 끝까지 정석풀이로만 풀려고 해서는 힘들죠. 사실 모든 걸 끝까지 정석풀이로 한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정석풀이라는 게 사실은 화학적인 풀이가 아니잖아. 지극히 수학적인 풀이의 형태니까요. 화학 개념을 이용한 수학적인 풀이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거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니은 정도가 문제가 되려나요? 이제 기억은 기억 플러스 니은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표를 다 채워놨었으니까 상관없는 건데 니은 원자량 B. 자, 지금 요렇게 물질로 구하잖아? 그럼 원자량 B를 구하기가 제일 쉬워요. 왜냐면 X가 N이고 Y가 O고 Z가 H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량들로 B를 그냥 계산해서 니은을 풀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전풀이로 돌아가 봅시다. 이렇게 물질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고 해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게 될 거냐면 X2Y의 분자량은 몇이었냐? 44고요. 그 다음에 XZ3의 분자량은 17이고 그 다음에 얘는 18이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히 정석으로 푼다고 가정하면 얘는 이제 2x 더하기 y. 우리 저번에 우리 쪽지 시험 볼 때도 얘기했지만 어떤 모르는 원소기호가 나왔을 때 그냥 그 원소기호 그대로 원자량으로 놓고 하는 걸 야 우리끼리라도 약속을 해두자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스킬이라고 하긴 좀 너무 거창한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얘 분자량을 어떤 이 원자량의 합으로 표시할 때 2x 더하기 y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얘는 44. 얘는 x 더하기 3z가 될 거고 이게 17. 그리고 얘는 2z 플러스 y가 18. 요걸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푼 것과 저렇게 푼 것에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의 각각 원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내면서 푼 것과 그냥 전공법으로 그냥 숫자 계산만 계속 해가면서 푼 거에 가장 큰 차이가 저 계산을 해야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차이겠죠. 물질을 알아내면서 풀었으면 우리가 이미 질소는 몇인지 알고 있고 그렇죠? 질소 같은 경우에는 14니까 수소는 1이고 그리고 산소는 16이고 그렇죠? 얘네들 원자량을 그냥 어떤 원자인지 알고 있어서 그 원자량을 떠올리는 게 훨씬 쉽잖아. 저 연립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렇게 17번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18번 볼게요. 자, 18번을 보시면 표는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X에서 Z의 원자량의 합은 29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X2, Y 얘도 방금 전에 문제를 푼 것처럼 좀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접근을 해볼게요. 그 중에 먼저 해볼 건 그냥 진짜로 우격다짐식의 숫자 계산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먼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매년 어떤 게 좀 있냐면 매년 그냥 이렇게 숫자 계산으로 접근하는 걸 더 쉬워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원자를 떠올리면서 푸는 걸 더 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당연한 게 이게 원자나 원소나 어떤 물질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물질을 떠올리는 게 쉬우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X2라는 걸 봤을 때 이걸로 연상시킬 수 있는 물질을 빨리빨리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운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지금 어때? 사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을 떠올려서 아직까지 분자량도 그렇게 많은 물질의 분자량을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전공법이 더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죠? 완전 숫자 계산이 편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일단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일단 한번 같이 해보면요. 가, 나, 다. 그래서 얘는 x2고 얘는 yx4고요. 그 다음에 얘는 yx2g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요거는 얘가 x2야. 사실 x2 이것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는 후보 정도만 뽑을 수 있습니다. h2, o2, n2, f2, cl2. 근데 너무 많아요. 우리가 20번까지의 원소 중에서 이렇게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들은 이렇게 5가지거든요. 이건 우리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 그치?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는 애들을 얘기하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이제 아예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형성되지 않는 애들 그런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네까지 포함해서 BR2랑 I2까지 포함해서. 근데 우리 이런 몰수 계산하는 데는 BR2, I2 이런 건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 요 20번까지만 가지고 문제를 내거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추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치? 분자 한 개의 질량도 4분의 1이라고 주어지긴 했는데 계산해서 못 씁니다. 왜? 상대값이거든. 상대값이 무슨 뜻이야? 가의 분자 한 개의 질량이 4분의 1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를 4분의 1로 표현해놨다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계산에 쓸 수 없어서 어려워. 근데 나가 너무 좋은 게 분자량이 16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분자량 30 적혀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자, 얘의 분자량이 16이니까 바로 전공법으로 그냥 아예 숫자 계산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면요. 얘는 y 더하기 4x가 16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y 더하기 2x가 3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분자량을 안 줬기 때문에 표현 불가능. 만약에 얘를 줬다면 이 문제는 엄청 쉬워지겠지. 근데 안 줬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알죠? 연립방정식 풀려면 미지수가 3개면 식이 3개가 필요한 거잖아. 근데 우리 주어진 식은 2개. 그러니까 식 하나 더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어요? x에서 z의 원자량의 합은 29이다. 그러니까 뭐야?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29. 그쵸? 요거 g를 빼먹었다. 미안해요. 요거 g가 빠졌네요. 네. 그러면 얘는 연립하기 좀 되게 쉽게 만들어 놨네. 뭐야? x가 1. 그쵸? 이렇게 두 개로 x가 1인 걸 바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요거 여기다 대입하면 y가 12. g가 8.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네. 갑자기 뇌를 잠깐 뺐네요. 죄송합니다. 16이어야 되네. 네, 16.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전공법으로 하면 이렇게 연립방정식 해서 풀고 x, y, z 분자량, 원자량 각각의 원자량을 이렇게 구해놓고 그럼 얘 분자량도 2 이렇게 구해둘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분자 한 개의 질량. 근데 이게 가로치고 상대값이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b라는 얘기거든. 몇 대 몇이냐? 그치? 그 b를 표현하는 걸 그냥 숫자로 제가 여기다 적어놨을 뿐이다 라는 정도의 말인데요. 근데 분자 한 개의 질량은 결국 분자 1몰의 질량이랑 분자 한 개의 질량의 b는 완전히 같은 말 아니에요? 그렇잖아. 만약에 탄소 1몰하고 수소 1몰의 질량을 b를 비교를 한다라고 치면 여기서 탄소 한 개의 질량하고 수소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분자량 B라는 뜻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분자량 B인 거니까 얘가 4분의 1로 표시되어 있다면 지금 얘는 그 15배여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4분의 15가 돼야 되겠네요. 알겠죠? 느낌 알겠죠? 자, 그리고 얘는 연립이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완자의 이 문제를 실은 사람이 이 문제를 만들어서 실은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냥 전공법으로 하라고. 근데 좀 더 화학적인 방법.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은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물질이야. 너무 자주 나와서. 16. 이거 CH4입니다. 그래서 요거 탄소고요. 요거 수소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탄소, 수소 넣잖아? 이거 우리 많이 다룰 물질인데 이것도 엄청 익숙해질 건데 CH2O입니다. 이게 HCHO라고 해서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익숙해지게 된 물질인데 CH2O. 바로. 만약에 근데 얘가 CH4인 거는 그래도 떠오르는데 얘가 CH2O인 건 떠올리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탄소고 얘가 수소인지만 알고 있어도 나머지 하나의 분자량은
위에 원자량 합이 29인 거 알려줬으니까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워낙 간단하게 구해지니까. 그렇죠? 됐죠? 일부러 제가 두 가지 방법을 계속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다 설명하는 이유는 두 가지 방법 다 여러분들이 결국 할 줄 알아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정석이냐? 그런 거 없어요. 뭐가 더 빠른 풀이냐라고 따지면 당연히 물질을 찾아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물질을 떠올리는 속도만 더 빠르다면. 근데 애초에 물질이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보이면 그냥 숫자 계산으로 푸세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 바로 푸는 거고. 원래 그걸 전제로 한 단원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고요. 일단은 됐고 19번은 따로 질문 안 들어왔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력업에 있는 문제들인데 원래는 이제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할까를 고민을 좀 했는데요. 실력업은 또 수요일 나갑시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실력업 전까지 여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었기 때문에 실력업은 그냥 그때 푸는 걸로 하는데 잠깐 그래도 요 34, 35 여기서 잠깐 볼 게 있는데요. 죄송해요. 6번 문제랑 8번 문제 있잖아. 요 두 개는 질문이 있어도 계약하고 나서나 하지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왜냐면 6번하고 8번 너네 시험에 아예 안 나와요. 6번하고 8번이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선행학습을 더 많이 한 학생들이 아주 유리해지는 문제거든. 그러니까 화학만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 화학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화학 이후의 교과 과정들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엄청 쉽게 풀려요. 이 두 문제가. 그래서 안 내.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런 6번, 8번 같은 유형을 그냥 근 한 10몇 년간 아예 안 내와서 내신에서도 그냥 안 내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 우리는 기본 유형, 제일 많이 나올 유형만 익히고. 다만 여태까지 그래왔으니까 지금도 이제 6번, 8번 같은 거 계속 안 낼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젠 나올 수는 있거든? 그런 건 만약을 대비하는 건 나중에 하자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우리 다 같이 그냥 그것만 쌓아 나가고 만약을 대비할 건 계약하고 나서 시험 준비할 때 그때 합시다. 그래서 6번, 8번은 뭐 굳이 나는 풀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안 풀어도 돼요. 6번, 8번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화학 반응식 쪽도 일단 푼 사람 안 푼 사람만 손 한번 들어볼까? 화학 반응식 쪽 내신 만점까지는 그래도 다 풀었다. 없네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우리 수요일 날 수업 때 화학 반응식의 내신 만점이랑 여기 앞에 우리 여기 화학식량과 몰 요쪽에 실력업이랑 이렇게 하는 걸 목표로 일단 해두고 문제 푸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진도 또 나갑시다. 오케이. 자, 진도 나갑시다. 딱 쉬기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그치? 딱 쉬기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눈빛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쭉 하고 일찍 끝내자. 넌 방금 왔으니까. 씨. 자,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서 그냥 해야 이따 내가 생명과학 때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아도 될 느낌이잖아. 화학하고 생명 사이에 좀 쉬었는데 뭐 약간 이러면서 뭉개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몰라? 그냥 안 쉬고 할래.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제 해야 될 거는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했던 거 아니죠. 지난 수업 때 했던 거를 아주 오늘 필요한 정도만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결국 주제 핵심이 결합의 극성 하고 쌍극장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 이게 결국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전기 음성도, 이게 이제 지난주에 키워드였던 거죠. 지난 수업에
우리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결국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정도.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공유결합 위주로 얘기하면 전자 쌍을 잡아당기는 정도, 이런 식의 표현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애는 플루오린이 제일 커서 4.0 해놓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얘랑 비교해서 맞춰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좀 외울 필요는 있으나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는 약간 규칙성을 알고 있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였죠. 그러니까 플루오린이 4.0인데 옆에 있는 산소는 3.5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질소는 3.0이고, 이렇게 옆으로 갈 땐 0.5씩 줄어드는 거. 아래로 올 때는 염소죠. 염소는 3.0 이런 식으로. 줄이 바뀔 땐 1이 바뀌는 거고요. 황은 뭡니까? 2.5네요. 그렇죠? 이런 정도로 알고 있는 거면 충분한데, 사실 제가 알기로 황만 해도 이미 2.5가 아닌 걸로 알긴 하는데, 뭐 대충 2.5라고 알고 있어서 문제 생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일단 해두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음성도였고, 그것도 있네요. 루이치 전자점식. 근데 사실 전자점식은 그냥 원자가 전자를 찍어두는 거 정도고, 그냥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하면서 막 썰라썰라 했던 거니까 일단은 그거는 일일이 다시 다 그려보거나 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기음성도라는 걸 기준으로 두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원자끼리 전기음성도 차이 때문에 한쪽으로 전자가 치우쳐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걸로만 보면 뭐 산소랑 플루오린이 결합한다고 치면, 그럼 플루오린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가운데보다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쌍이 더 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에 플루오린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산소 쪽은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그러니까 전하의 치우침이 발생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린 이 산소와 플루오린 사이의 이 공유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부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화살표의 형태, 벡터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쌍극자 모멘트였어요. 쌍극자 모멘트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화살표. 사실 쌍극자 모멘트는 개념만 중요하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화살표를 그려볼 것도 아니고, 그리고 화살표를 이용해서 뭔가 해볼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위한 개념이고 그런 쪽에 가까워. 일단은 그거에 이제 정리해야 되는 전부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은 결국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느냐 형성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어.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결합을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쌍극자 모멘트가 아예 형성이 안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둘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는 경우, 전기음성도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였죠. 보통 어떤 거였어요? 무극성 공유결합한 애들? H2, O2, N2, F2, Cl2, Br2, I2. 즉 뭐 지들끼리 결합한 경우. 그렇죠? 요 정도. 그래서 요게 지난 수업 때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잠깐 가져온 거고요. 근데 지난 수업에 마무리를 뭘로 지었었냐면, 그래서 탄소랑 산소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인데, 근데 CO2는 무극성 분자고, 이 탄소랑 산소는 뭐 정확하게 이중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인데 CO2는 무극성 분자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H2O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극성 공유결합이고요. H2O는 극성 분자고,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려면 우리가 뭘 구하게 되냐면요, 쌍극자 모멘트 합이라는 걸 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자체는 그냥 하나의 벡터였으면, 이제 그 쌍극자 모멘트가 여러 개가 형성돼서 그 합을
이제 가지고 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면 무극성 분자고, 합이 0이 되지 않으면 극성 분자고, 요 얘기까지는 얘기 자체는 이미 지난 수업 때 했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요렇게까지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서 요걸 구하는 건데, 이걸 제대로 구하려면 분자 구조가 핵심이라서 오늘은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메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서 분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 왔으니까 분자 구조는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는 딱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의 이름도 있어요. 뭐냐면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 보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전자쌍 반발 원리 뭐겠어? 전자쌍이 서로 반발한다는 원리인 거지. 그러니까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결국 전자들이 하나의 쌍으로 묶여 있는 건데, 그렇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한 쌍으로 두 개씩 이제 묶여 있는 건데, 근데 걔네들끼리는 서로 반발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마이너스끼리니까. 그래서 그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럼 반발하는 입자끼리는 서로 가장 어떨 때 안정적일까요? 그렇죠? 서로 가장 멀리 있을 때. 서로 가장 멀리 있을 때 안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멀리 있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가까이, 이렇게 하면 멀리가 아니야. 왜? 결국은 전자라고 하는 건 아무리 이제 우리 전자 쌍이라고 하더라도 가운데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는 이 주변에 돌고 있는 거지. 그러면 전자 쌍이라는 것도 결국 이 원자 핵 주변에 있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멀어지려면 그냥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하나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가 얘랑 멀어지려면 이렇게 돌아서 멀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렇지?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자, 한 베릴륨 정도가 적당할까요? 네, 베릴륨 BH2 정도로 가지고 바로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일단 베릴륨,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베릴륨 뭐예요? 금속이에요. 근데 베릴륨은 수소하고는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지. 베릴륨이 수소하고 공유결합을 하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둘의 정리함성 차이가 너무 없어서였다고까지 이제 얘기해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서 결국은 베릴륨하고 수소가 전자 쌍이 형성이 되면요, 루이스 전자점식을 만약에 찍어 본다고 치면 베릴륨 이렇게 전자점 찍어 놓을 거고요. 그러면 수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찍어 놓을 건데 그게 두 개랑 결합해야 되잖아. 그러면 가장 단순한 형태로 BH2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이렇게도 일단 표시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잘 안 그려. 왜? 여러분들이 딱 보기에도 지금 이 전자쌍과 이 전자쌍은 서로 가장 멀리 있는 건가요?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돼? 이 수소를 일로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여기도 가장 멀고 이쪽 각도 가장 머니까 서로 제일 먼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딱 이대로 생각했을 때 제일 멀리 있을 수 있는 경우만 그냥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BH2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저렇게 직선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그대로 직선형, 이걸 그냥 선형이라고 표시하는 학교나 교과서도 있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선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는 쪽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 요 화학 단계에선 선형이라고 하는 걸 실제로 쓸 일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여러분들 좀 대학교 올라가고 나중에 더 배우다 보면요, 이렇게 생긴 걸 보통 선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선형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직선으로 쭉 원자들이 배열되게 되는 걸 그냥 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형과 직선형은 원래는 좀 구분해야 되는 표현이 맞거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선형이라는 표현 안 썼으면 좋겠는데, 근데 선형이라는 거 가르치는 학교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만약에 학교에서 선형이라고 하면 선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직선형이라고 딱 콕 집어서 좀 써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직선형.
결합각은 생각할 필요도 없지 뭐. 결합각이라고 하는 건 보통 뭐냐면 이 전자하고 이 전자 사이에 거리를 표시하고 싶은데 근데 이게 거리를 센티미터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각도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이 둘의 각도는 몇이야? 180도겠죠. 직선이니까. 그치? 그러면 베릴륨 말고 다음 붕소로 넘어가 보면요. 붕소는 루이스 전자잠식 찍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붕소의 루이스 전자잠식은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붕소의 루이스 전자잠식이라기보단 붕소와 수소가 결합한 이렇게 이 수소들이랑 요 붕소랑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그 루이스 전자잠식을 이렇게 많이 그립니다. 그치? 그래서 저렇게 그릴 수 있는 건 맞고 실제로 그냥 저렇게 그리거든? 근데 실제로 저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지금 저 전자쌍들이 서로 더 멀어질 여지가 있잖아. 어떻게 하면 더 멀어질 수 있어요? B 놓고 H 놓고 H 놓고 H 놓고 그쵸? 이렇게가 더 멀은 거 맞지? 왜냐면 요거는 만약에 이대로 생겨 먹으면 여기는 90도고 여긴 180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먼 게 맞는데 여기가 너무 가까우니까. 반발은 얘랑 얘도 하고 얘랑 얘도 하고 얘랑 얘도 하니까 서로가 가장 멀게 여야 되는 거지. 얘는 여기가 180이니까 이게 제일 먼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머지가 너무 가까워졌잖아. 그러면. 그래서 얘는 딱 요 상태가 되는데 요거 각도 몇 도예요? 120도. 그렇죠? 왜? 이거 정삼각형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정삼각형 그대로 불러주고요. 결합각은 120도 이렇게 써주는 거지. 됐죠? 그 다음 넘어가서 CH4 그러니까 탄소 5로 넘어가 보면요. 그럼 탄소는 루이스 전자잠식 찍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치? 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4족 아니죠 14족에 해당되는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2주기 14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야 되는 원자가 전자수가 4개인 거고요. 그걸 또 수소랑 결합시킨 그러니까 CH4 메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되면 그럼 얘도 루이스 전자잠식으로 찍으면 이렇게 찍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더 멀어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까? 그냥 봐서는 없어 보이는 게 맞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아닙니다. 왜? 자, 지금 여러분들 펜 4개만 꺼내봐. 혹시 없으면 제가 이거 빌려드릴 수 있으니까 길이가 비슷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4개 꺼낼게. 자, 지금 이 CH4를 그대로 꺼내오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치?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결국은 여기서 이 펜이 전자쌍이라고 생각하면 이 펜하고 펜이 서로 제일 멀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더 멀게 만들 방법이 없나? 그쵸? 입체적으로 세우면 되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를 좀 약간 이렇게 보내고 얘를 이렇게 좀 조금씩 내리면 그치? 이러면 더 멀어지지 않아요? 실제로 얘는 공간지각 능력이 좀 있으면 자기가 좀 머릿속에 도형을 떠올리는 능력이 좀 강하다 이러면 좀 편해집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이 정도는 생각은 해볼 수는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더 멀어져요. 그치? 지금 제가 한 거 딱 정확하게 보시면 각 여기 지금 아무리 봐도 아까 쟤는 사각형이잖아. 사각형일 땐 90도죠. 근데 이거 지금 90도보다 넓지 않아요? 여기도 90도보다 넓지 않아요? 여기도 90도보다 넓지 않아요? 여기도 90도보다 넓지 않아요? 여기도 90도보다 넓지 않아요? 그치? 진짜 이거 한번 만들어보는 게 제일 좋아. 한번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게 진짜 제일 좋아. 그래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그린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아까 루이스 전자잠식 얘 BH3도 실제로 그냥 이렇게 루이스 전자잠식 하거든. 그러니까 전자잠식은 그냥 이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해놓고 얘 구조식을 그릴 때도 우리가 이렇게 짝대기로 된 건 구조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구조식을 그릴 때도 CH4의 구조식은 그냥 이렇게도 많이 그립니다. 틀린 건 아니야. 대신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도 이게 정사각형의 결합각 90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요게 이제 요 칠판에 그릴 때나 이런 거지 실제로 이 물질은 입체 우리 이 현실에 존재하는 이 3D로 존재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고요. 약간 요 정도? 제가 여태까지 그린 CH4 중에 제일 잘 그린 거긴 한데 그래도 개구리긴 하지만 아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봐서 우리가 이 뭐예요 이거? 정사면체라고 부르는 구조를 띌 수 있게 되는 거까지도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정사면체 구조는 결합각이 몇 도겠어? 100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잖아. 그래서 외우는 게 낫죠. 얘는 109.5도. 죄송합니다. 104.5도입니다. 이게 매해 첫 수업할 때 한 번씩 잘못 얘기하거든. 네, 104.5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이 이후로의 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데 자, 하나 더 가볼게. 우리 지금 중심원자가 베릴륨 4번이죠. 붕소 5번이었고요. 탄소 6번 얘기했지. 그러면 7번 질소로 가볼게. 그럼 질소도 이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어보면은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요렇게 점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수소랑 결합을 시키면 요렇게 공유결합 하나, 요렇게 공유결합 하나, 요렇게 공유결합 하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를 평면상의 그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보통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이제 암모니아라고 부르죠, NH3. 암모니아는 구조상 이렇게 많이 그리게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럼 얘는 정삼각형이 될까요? 혹은 삼각형이 될까? 이게 NH3 그리고 그 NH3를 이렇게 그림만 그려놓잖아? 그러면 당연히 삼각형이 돼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 눈에 보이는 짝대기가 요거랑 요거랑 요거니까 요 셋이서만 서로 제일 멀면 되잖아. 그러면 딱 BH3일 때랑 완전히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실제로 지금 질소 주변에는 전자쌍이 몇 개야? 4개입니다. 공유전자쌍 3개와 비공유전자쌍 하나. 그러면 얘는 실제로 이 질소 주변의 반발은 이 전자쌍들의 반발은 어떤 상태? CH4랑 똑같은 상태여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NH3는 BH3처럼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CH4랑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다만 CH4 때는 이렇게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었는데 얘는 어떤 게 문제인 거야? 이게 짝대기로 보이지 않는 거지. 비공유전자쌍이니까. 그 실제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 위에 이제 전자쌍이 있는데 이게 투명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인식을 안 하는 거지. 비공유전자쌍, 공유되어 있지 않은 전자쌍이라.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CH4 이후로, 그러니까 14족 이후 15족을 판단할 때는 CH4 때랑 똑같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더 말로 표현하기 쉬운 형태로 이따가 쭉 다시 정리해 볼 건데 일단은 탄소, 중심원자가 탄소일 때와 중심원자가 질소일 때는 결국 비공유까지 합쳐놓고 구조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요거까지도 공유, 위에 있는 요거까지도 공유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고 NH3는 요게 공유가 아니라 비공유니까 안 보여서 요렇게만 보이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사실 사면체거든. 그렇잖아요. 이것도 여기 삼각형이고요. 여기 삼각형이고요. 여기 삼각형, 아랫면도 삼각형이야.
그래서 요것도 사면체인데 요건 이제 정사면체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얘도 사면체라고 그냥 부르면 되냐? 근데 이거는 일부러 좀 구분을 해주려고 우리가 삼각불형이라고 불러요. 사실 삼각불과 사면체는 같은 도형이거든요. 사실 원래 같은 도형인데 삼각불이랑 사면체는 완전히 같은 도형인데 일부러 그냥 표현을 좀 나눠 놓은 거예요. 얘는 전사면체 혹은 정사면체형 구조, 얘는 삼각불형 구조. 그리고 결합각은 몇 도겠어? 그쵸. 거기서 출발해야 돼, 생각이. 근데 104.5도가 되진 않아요. 왜 생각이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만 왜 그렇게 되진 않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이 104.5도에서 출발해야 된다 만큼은 정말 중요하니까 일단 디테일하게 얘의 각도를 까먹더라도 얘 구조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나가야 돼 라는 거는 좀 계속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얘가 104.5도가 아니냐면 이게 사라진 것 뿐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게 사실 이 전자쌍 반발 원리에는 어떤 게 좀 있냐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은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자 요게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전자쌍을 표시하는 거였으니까 이걸로 전자쌍을 계속 표시해 볼게요. 자, 요 CH4대를 생각해 보면 요게 있는 전자쌍을 탄소 쪽으로 빼앗기거든요. 그치? 탄소는 몇이야? 전기명도 몇이었어? 2.5였거든요. 예, 2.5인데요. 근데 수소는 2.1. 둘의 전기명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별로 안 커. 별로 안 크긴 해도 탄소 쪽이 좀 더 크니까 전자쌍이 좀 당겨지긴 해. 근데 여전히 수소가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존재하지. 그래서 위에 수소도 얘를 잡아당기고 있고 탄소도 아래에서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NH3는 어때? NH3에서 밑에는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수소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표시할 거야. 근데 위에 얘는 위에 잡아당기는 수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이제 이 전자쌍은 위에 다른 원자랑 여기 중앙에 있는 질소가 서로 같이 잡아당기고 있는 전자가 아니라요. 위에 뭐가 없고 얘 혼자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그럼 눕혀야지. 그렇잖아. 그렇지. 위아래로 잡아당기면 줄이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이쪽에서만 잡아당기면 인력이 여기로만 작용하니까 이렇게 누워야지. 그렇지. 누우면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양옆 공간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네들도 그만큼 더 밀려야 되지 않겠어? 아까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냥 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없었어. 다 똑같이 밀어요. 근데 이번에는 요 위쪽에 있는 애는 요 비공유 전자쌍은 위에 잡아당기던 게 사라진 애잖아. 아예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더 질소한테 묶여 있게 돼요. 실제로 질소 원자에게 더 가까이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쌍이.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더 반발력을 크게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결합각이 매번 처음에 헷갈린다니까. 정말 미안해요. 이거 109.5도예요. 그래서 결합각이 좁아집니다. 이게 정사면체 요 내심이라고 하나요? 내심에서의 그 각도인 건데 이게 우리가 평소에 흔히 사용하는 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씩 헷갈려. 이렇게 고3 수능 화학 대비하는 애들이 있어도 이 부분은 진짜 수능 가까워지면 질문하는 애들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거의 이제 저도 잘 안 쓰다가 오랜만에 다시 쓰고 이러다 보니까 한 번씩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109.5예요. 그래서 이게 109.5도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얘가 이제 누우면서 얘 때문에 생기는 반발력이 커질 거고 그러면서 요 밑에 보이는 애들끼리 좁아져야 됩니다. 얘가 더 깽판을 부리는 거지. 위에서 더 깽판을 부리면서 옆으로 얘네들을 더 밀어내. 그래서 더 좁아져서 얘가 107도가 돼. 그래서 요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자, 결합각이 정확하게 107도인 건 숫자니까 외워야 되거든. 근데 왜 109.5도보다 좀 작아지는지는 원리니까 이해해야 돼요. 그게 왜 정확하게 숫자 107이냐? 그건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각도가 실제로 그렇더라. 어쩔 거야. 근데
왜 109.5도에서 좀 작아지느냐는 원리잖아요. 그건 이제 그냥 단순히 외우는 숫자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하나 더 가. 그러면 이제 누가야? 산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물질이 되겠죠. 산소는 루이스 전자식이 요렇게 되고요. 좀 너무 점을 졸렬하게 찍었니? 보이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수소를 루이스 전자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H2O의 생김새가 될 건데, 근데 질소 때랑 똑같아. 결국 얘도 그 구조를 그려놓잖아? 그럼 이렇게 그리거나, 사실 H2O는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그냥. 왜냐면 보이는 짝대기가 두 개. 그러니까 보이는 건 공유전자쌍인 거잖아. 공유전자쌍이 딱 두 개만 보이니까, 두 개만 있으니까 BH2 때랑 똑같이, BeH2 때랑 똑같이 생각하게 되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방금 질소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 지금 산소 주변에 전자쌍이 몇 개예요? 4개지. 그럼 얘도 어디서부터 생각을 이어와야 돼? CH4 때부터 쭉 이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방금 전에 NH3 때 했던 생각을 그대로 H2O에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 자, CH4는 요렇게였어. 그치? 근데 얘가 NH3가 되면서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 되면서 그냥 눈에 안 보이게 바뀐 거지. 그리고 H2O도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가 더 안 보이게 됐을 뿐입니다. 하나가 더 비공유전자쌍이 되면서. 그래서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지? 실제로 OH2 주변에, OH2라고 뭐 해도 상관없겠지. H2O 주변에 실제 그러면 전자 배치는 비공유전자쌍까지 다 보이게 표시하면 CH4때랑 같은 구조인 겁니다. 다만 이 두 개가 비공유라 안 보이게 됐을 뿐. 이렇게. 되죠? 다만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하나가 비공유로 바뀌면서 공유끼리 더 좁아졌었지.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 더 비공유로 바뀌었으니까 더 좁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더 좁아져서 얘가 104.5도가 됩니다. 자, 얘기했어? 좁아진다는 건 원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104.5도가 되는데 숫자 외우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뭐야? 109.5에서 107, 107에서 104.5잖아. 정확하게 2.5씩 줄죠. 숫자 외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H2O는 104.5도의 결합 각을 갖고요. 이건 뭐라고 하냐면 굽은형이라고 합니다. 정말 매번 아주 재미난데, 분명히 난 수업 때 저렇게 굽은형이야 이렇게 해놔. 그러고 한 2주 시험 보다 보면은 한 2주 후에 H2O 구조에다가 구분형 이렇게 적는 사람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굽어 있다 해서 굽은형입니다. 네. 그렇죠? 굽은. 그래서 굽은형이에요. 아니 뭐 학원 시험지에다가 구분형 이렇게 한 건 그냥 이제 고쳐서 알면 되는 사소한 문제지만, 학교 시험지에다 구분형 이렇게 적으면은 그거는 깎이거나 틀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디 가서 구분형 이렇게 적으면 약간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래서 굽은형 그 104.5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H2O 생김새 할 때 보통 가운데 산소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수소, 이렇게 수소 이렇게 생겨 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H2O를 저렇게 표현한 이유가 실제로 저렇게 돼서 그래요. 구분형. 아까 이거 팔 2개 날리고 보이는 거 2개만 표시했을 때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분형. 여기서 하나 더 가서 플루오린 할 게 없어요. 왜?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플루오린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찍으면 이렇게 돼서요. 여기 수소 하나 갖다 붙이면 끝이거든. 그럼 얘는 그냥 HF 이렇게 끝나서요.
얘는 구조를 복잡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뭔가가 1대1로 결합했을 때는 구조를 그냥 복잡하게 판단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굳이 표현하면 직선형 내지는 선형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예 표현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결합각 뭐라고 할 건데? 결합각은 지금 얘네들 결합각 항상 어때? 요거랑 요거 사이의 각도잖아요. 얘는 얘랑 같이 각도를 잴 다른 공유전자쌍이 없어요. 아예. 굳이 따지면 이건 360도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굳이 따지면 이거 그래서 그냥 180도라고 하긴 하거든. 선형, 직선형이니까.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끄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H2O까지 정도. 아시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원리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여기서 CH3, COOH의 구조를 그리고 그래서 막 어느 부분은 평면상에 존재하고 어느 부분은 입체 구조고 이런 걸 질문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저건 좀 아직 너무 복잡한 물질이니까 같이 지금 할 건 아닌데. 그래서 구조 일단 이해됐죠?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면 아까 말로 좀 편하게 정리를 해보자고 했잖아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중심원자라고 하는 건 만약에 BeH2라면 Be가 중심원자인 거고 BH3면 B가 중심원자인 거고 CH4면 C가 중심원자 이런 거죠. 중심원자 말고 나머지는 보통 뭐 주변 원소 내지는 주변 원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시는데 보통 그냥 중심원자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중심원자 주변에 전자쌍 자체가 두 개면 직선형이고 180이 되는 거고요. 180도의 결합각을 갖는 거고. 뭐처럼? BeH2처럼. 그리고 세 개면 정삼각형이 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 정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삼각형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정삼각형 내지는 삼각형이 되는 거고 120도의 결합각을 갖는 거고. 네 개일 때는 나뉘는 거고. 어떻게? 지금 4개인 게 CH4를 떠올렸다면 그건 틀렸어. 왜? 4개인 건 CH4만 있는 게 아니라 CH4도 4개고요. NH3도 4개고요. H2O도 4개인 겁니다. 그치? 지금 질소도 중심원자 기준으로 4개의 전자쌍. 산소도 중심원자 기준으로 4개의 전자쌍이 있게 되니까. 그래서 중심원자 주변의 전자쌍이 4개일 때 그게 공유,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가 각각 4개, 0개가 되면 정사면체 내지는 사면체형. 이것도 정은 이렇게 가로로 적을게요. 왜냐면 완전히 정사면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사면체 혹은 사면체가 되면서 9.5 맞구나. 109.5도의 결합각을 갖던가. 아니면 이게 3개가 되고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늘어나게 되면 삼각뿔형 107도가 되는 거고. 완전히 두 개 이렇게 나뉘게 되면 굽은형의 104.5도가 되는 거고. 한 개, 세 개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리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저것만 딱 외워도 가벼운 문제들은 풀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해야 좀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도 풀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엔 나중에 가서 사실 요 단원이 지금 여러분들 화학에서 배우는 4개의 단원 중에서 가장 유용한 단원이거든요. 왜냐면 나머지는 우리가 화학을 얘기할 때 흔히 이제 그 정량적 화학이랑 정성적 화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정량적 화학이 양 계산을 하는 화학에서 양 계산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성적 화학이 그런 화학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에 대한 인식은 계산보다는 원래는 성질이잖아요. 원래 계산은 좀 더 물리의 인식이잖아.
그래서 실제로 화학자들 중에서 계산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뭘 계산 못했는데 화학자인 사람들도 많단 말이야. 화학공학자는 계산 못하고는 못합니다. 화학자는 계산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화학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화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이제 그런 정성적인 화학이고, 이런 물질의 성질을 설명할 때 분자 구조만큼 아주 중요한 힌트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분자 구조는. 구조 때문에 갖는 성질들이 되게 많고요. 구조 때문에 특이해지는 거, 구조 때문에 약으로 쓰일 수도 있고, 구조 때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약학을 하게 되면 요즘 약학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뭐 이성질체 쪽이거든요. 근데 이 이성질체 쪽이 아주 재미난 게 많은데 그게 결국은 다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원리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문제를 풀 때 좀 어느 정도 그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됐죠? 일단 됐고, 원래는 조금 더 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까 쉬는 시간을 뺀 대신에 일찍 끝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끝내야지. 그치? 끝낼게요.